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죠? 지난주보다는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당구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맞습니까? 네. 2번 시당구수가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도지사는 시당구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당군수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죠. 3번 이때 그 시당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의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만 복습을 하면서 지나갈까요?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이니까 여기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경기도 평택이고 여기는 경기도 오산이라고 합시다. 오산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광역계획권이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죠. 이때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누구죠? 경기도지사,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장 군수니까 이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장은 평택시장과 오산시장이죠. 이때는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즉 평택시장과 오산시장이 협의합니다. 협의하여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시장 군수 공동 수립, 이게 원칙이에요. 자, 관계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관계되는 시장군수, 평택시장과 오산시장이 협의해서 경기도지사에게 공동 수립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도지사와 요청한 평택시장, 오산시장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택시장과 오산시장, 관계된 시장이 협의해서 도지사, 경기도지사에게 단독 수립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래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갑시다. 평택시장과 오산시장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동 수립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협의 불승급 시 어떻게 되죠? 이때는 관계된 시장으로, 즉 평택시장과 오산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때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관계된 시장수가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경기도지사는 조정 신청 받았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았어.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평택시장과 오산시장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정하여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시장소에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금고할 수 있죠. 그때 도지사가 정한 기한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가 직접 수립할 수 있죠? 경기도지사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넓혀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복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벽하게 본시험 준비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4번에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하면은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죠?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5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중요하게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관계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1번은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맞췄을 것 같습니다. 2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권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련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그런 얘기죠.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죠.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입니까? 토지 적성평가입니까? 토지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죠. 아니, 이미 이 땅은 주거지역으로, 이 땅은 상업지역으로, 이 땅은 공업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결정됐는데 토지 적성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거기 들을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가 어떻게 되죠? 거기 드세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그 절차 이렇게 항상 범위를 넓히라니까 복습할 때는 답만 찾고 해설만 읽으면은 네, 실력이 살지 않는 거죠. 뱃살만 찌고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뭐하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런 대행장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듣지. 세 번째 뭐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기초조사는 임의 규정이었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조사 청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조사에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어떤 것을 기초조사할 때 포함시켜야 되죠?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게 세 개는 우리가 살짝 암기하고 있잖아.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걸 포함시키게 되죠. 근데 경미한 사항을 이제 정책으로 위반할 때는, 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때 기초조사 등을 생략한다는 것은 기초조사의 생략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모두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기초조사 등 생략 요건은 암기가 되어 있어요. 그 네 개가 2번에 보기 2번부터 5번이야. 그래서 2번 문제, 보기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요. 보기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이게 뭐죠? 기초조사, 앞에 적으세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이 암기, 이 정도는 익숙해야 돼, 지금. 이거 읽으면서 낯설지 않았죠?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 위치하죠? 도심지 동그라미, 도심지구라고 했잖아. 지구단위계획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3번, 해당 지구단위계획구간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몇 %? 2%에 미달되거나 2%의 미달 동그라미.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됐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그 다음에 너비 12m 이상 동그라미예요. 너비 12m 이상의 대규모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2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의 생략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모두를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조사 등 생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2번을 보고 계세요. 지구단위계획이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환경성 검토를 아니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오. 그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금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탁 집어서 말할 수는 없죠. 제가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항상 출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 출제를 해왔던 영역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자, 여러분에게 제 메시지를 전달드린 거고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정도를 이제 풀어주면 되고, 1번은 뭐 맞춰야 될 것 같고, 2번은 절반 정도는 틀려도 봐드릴 수는 있고요. 3번을 맞추신 분은, 네, 나중에 맞추신 분은 옥상에 따라오세요. 제가 업어드릴게. 3번. 국토교육급성 이 정도 해야죠, 이제. 국토교육급성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것도 그림 안 그리고 바로 풀어야 돼.
개 대지 1,500제곱미터가 1종 일반 주거지에 1,000제곱미터, 2종 일반 주거지에 500제곱미터 걸쳤는데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죠. 1,500제곱미터가 1종 일반 주거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에 걸쳤잖아.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어 없어? 없으면은 각각이잖아. 각 용도 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잖아요. 거기 들어볼까요?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입니다.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의 땅 샀는데 세상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1,000제곱미터가 걸쳐있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500제곱미터 걸쳐있는 거예요. 집 지을 때 어떤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둘 중 작은 면적이 국토기법이니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을 경우에는 각각이야. 각각이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00제곱미터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각각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500제곱미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이렇게 각각 적용하는 각각. 맞습니까? 네. 1번은 틀렸죠. 그래서 각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등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2번.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는 녹지지역이 아니고 뭐죠?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3번.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 제한 등은 그중 가장 건축 제한이 까다로운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3번을 혹시 맞다고 정답으로 찍으신 분이 있으면 고발하고 싶어. 4번.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의 지정 목적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 같을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의 입안과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결정구시 된 것으로 뭡니까?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 지정 특례. 공유수의 매립지에 대한 특례 기억납니까? 네.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합니까?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이웃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버려요.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특례에 포함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관계되는 시장으로서는 지체 없이 이를 대외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네. 다음 5번.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적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용소로 본다. 맞습니까? 네.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됐거나 농공단지가 지정됐거나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지정됐거나 국가산업단지 등이 지정된 곳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소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원개발 사업구역 등은 전부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어제되는 거 맞죠? 시험 잘 나오죠. 이 부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어제되는 대상 5개 전부를 복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4번에 자연취락지구 동그라미예요. 자연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으세요. 이거 지난주에 나왔는데 여러분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이 뭐죠? 빨리 말씀하세요. 녹관, 농자, 이런 된장 빨리 말씀하셔야 되죠. 녹관, 농자. 자동으로 나와 있는 다니까. 집단 취락주 지정 목적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 목적. 자연 취락주는 녹관, 농자 안에서 취락 정비가 목적이죠. 녹관, 농자 안의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취락 정비. 이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우리 용도지구별 건축전은 조류를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자연치학적원에서의 건축전은 조류를 정하지 않고 뭐를 정하죠? 대통령령을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이 법, 국토교육법, 이 법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국토교육법 시행령에 보면은, 국토교육법 시행령에 보면은 자연치학적원에서의 건축전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연치학적원에서는 이런 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게 한 7개, 8개 된다고. 여기서 출제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번 나왔다 보면 돼요. 그래서 자연치학적원에서 국토교육법 시행령상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살짝 암기가 필요해요.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알겠죠? 네. 자연치학적원에서 국토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을 허용되는 것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한 7개, 8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순 암기사항이지만 살짝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챙겨드리면서 만든 문제라고.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 일단 자연치학지구 몇 층 이하죠? 네, 4층 이하 부위만에서 네, 층수 제한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봐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이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이거나 보존 용도잖아. 그죠? 녹지적 상상하고 그리고 나가보자고. 밖으로 나가면은 도시적 밖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이나 그 동네에 취락은 뭐죠? 공장입니까? 마을입니까? 주택 있는 마을이야. 주택 있는 마을을 정비하려고 자연치학적으로 지정된 거야.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옛날부터 있는 마을이 있었어. 그게 녹지지역에 그러면 도시 외곽, 도시지역 시가지 안에 있습니까? 도시 좀 외곽입니까? 외곽의 녹지지역이잖아. 시골 마을이잖아. 거기 안마시설소가 몇 마리요? 그죠? 아니 35%도 그 개념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혹시 이거 틀리신 분은 네, 안마본 보내버릴 거야. 안마본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괜찮은 것이죠? 그죠? 안마시설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틀리신 분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안마본에 보내버릴 거야. 자, 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여보세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뭐냐면은 들어봐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야. 근린이 뭐죠? 가까울 근처에 인접할 인자네. 공장 가까운 곳입니까? 주택지 인근입니까? 주택지 인근을 말하는 거야, 근린은.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주택가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세탁소, 빵집, 어원, 치과의원, 그죠? 보건소, 주변에 뭐 이런 거 전부 근린생활시설에서 빵집, 뭐 상가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근린생활시설은 따라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지 주변은 용도지기, 주거지기 아니어도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가능해요. 단 주택지에 가능하지만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설소 이런 것은 주택지에 주거환경을 저해하게 되잖아요. 교육환경을 망치고. 그래서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좀 상식으로, 법이 안 되면 상식으로, 암기가 안 되면 상식으로도 개념을 이해하면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공법에는 2-3문제는 나온다?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 뭔데? 모른다. 그러면 유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이 있는데 잠깐만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뭐냐면은 둘 다 일상생활에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상가는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주변에 보이는 상가들이 대부분이. 근데 1종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야. 필수적.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해. 유익하다고. 그래서 안마원은 네, 일상생활에 뭐 필수적이지는 않겠지만 유익하잖아. 그래서 일종으로 분류하는 거야. 근데 안마시술소는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잖아. 안마시술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잖아.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이는 않죠.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좀 덜 유익해. 덜 유익하면은 이종으로 분류한다고.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유익합니까? 좀 덜 유익합니까? 이건 약간 퇴폐 맛이 나는 곳이에요.
주택가에 허용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오케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당연히 주택가 인근지역에 관여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자연친화지구, 녹지, 도시지역에는 녹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곳이니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국방, 군사시설,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등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국토교육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지정 목적이 나와 있죠.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종을 증진시키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 이 세 가지가 지정 목적이죠. 밑줄 거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밑줄 쭉. 도시 정비 촉진, 밑줄 쭉. 지역 거점 육성, 밑줄 쭉. 이 세 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이 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도시공관리구역의 결정권자. 결정권자도 뭐라면 이 결정권자가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가 되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결정권자. 이 자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제지역부터 몇 킬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몇 개? 3개 이상. 2개 이상 하면 틀려요. 2개 이상 하면 틀린다니까. 3개 이상. 그리고 대중교통결제지역부터 몇 킬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렇게 되죠.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을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뭘 정하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등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하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하고 성장 관리 계획 내용은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하고 성장 관리 계획. 리바이벌 안 할 거예요. 이제 쳐다봐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 내용은 비교해서 살짝 암기를 해둬야 돼요. 단도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지문 속에 들어갈 확률은 매우 높다. 특히 우리 지난주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 사항은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문제에 반영이 됐었죠. 네. 잘 나옵니다, 3개. 그 다음에 4번.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행비제한은 뭐죠? 따로 법률을 정한다가 아니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행비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와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아까 건폐 용적률 등을 정하여 그 계획에서 허용하는 건폐 용적률 범위 안에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한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르는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해 줍니까? 완화를 해요. 그 완화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야. 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의 개발 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 국토교육법상 복합용도지구. 지난주에 복합용도지구 관련 문제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고요. 살짝 개념 설명을 드렸었죠? 네,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개를 들어주시죠.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복합용도지구입니다. 항상 그 공법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참 좋아요. 네. 아까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뭔지,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무엇인지 개념을 듣고 나니까 훨씬 편해지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1, 2월 강의나 11월, 12월 과정에 이런 쭉 같은 강의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때는 잘 안 와요. 특히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난해 2개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갈 거야. 뭐 문제풀이만 하면 갈 거든가. 늘 늦어진다니까, 그게. 진짜 그런 분들이 실수 없이 준비를 하려면은 입문 과정이나 기본 이론 과정부터 시작하는 게 참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죠. 실수 없이.
늦게 오면은 이렇게 중요한 게 빠지니까 자꾸 이제 사상누가, 그죠?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 자, 보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복합 용도지구, 저는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개념 설명했을까? 2017년도에 우리 국토 용도지구 너무 많았어. 구조조정했습니다. 한 6개, 7개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린 거죠. 이 6개, 7개 폐지된 용도지구의 역할을 몇 개? 복합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이 복합 용도지구라고 하는 한 개의 용도지구가 없어진 다수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합이라는 것은 한 개를 의미합니까? 폐지된 둘 이상입니까? 폐지된 두 개 이상의 용도지구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이게 복합 용도지구예요. 근데 이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면은 그러면은 7개, 6개 폐지된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나가 할 수 있으니까 비효율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나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잖아. 목적이.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세 입지 제한을 강화합니까? 입지를 완화합니까? 완화. 특정 시설의 개발 입지를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복합 용도지구 지정되는 거죠. 그때 복합 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구는 3개뿐이니까 다 암기하고 있잖아. 우리 어떻게 원이냐면은 복합 용도지구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구 3개는 어떻게 되죠? 1개 그렇게 했잖아.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는 분은 오후에 복습하면 된다니까. 딱 기본서 딱 펼쳐놓고 요약책 딱 펼쳐놓고 복습하시면 돼. 기본서 보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네? 뭐죠? 일반 주거지역. 이거는 뭐죠? 일반 공업지역. 이거 뭐죠? 계획관리지역 하나요? 복합 용도지구 지정되는 거야. 그럼 봐요. 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위에 복합 용도지구가 이렇게 중복해서 지정되는 거야. 그럼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본래 해당 용도지구가 허용되는 건축은 해야 됩니까? 규제를 완화하려고 지정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린 거야.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은 건축이 복합 용도지구에서도 가능하다 이 말이라. 규제를 풀어주려고 들어갔으니까. 맞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일반 주거지역보다 건축 제한이 입지 규제를 강합니까? 완화해 줍니까? 완화를 해 주니까 준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것은 허용이 돼요. 일반 주거지역 안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확 늘어나잖아.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일반 중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이 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그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계획관리지역에 또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별 종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합 용도지구의 역할이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이제 복합 용도지구 들어갑니다. 보시죠. 복합 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 세 개는 외우는 거라. 복합 용도지구 지정 대상 1개 땡큐. 2번.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복합 용도지구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에 지정되면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까? 건축 제한을 완화합니까?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건축 제한만 완화한 것이 적합한 경우 지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제외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되면 일반 주거지역 면적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만 복합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야. 해당 용도지역의 면적 3분의 1을 초과하여 복합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은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복합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하여 조례로 건축을 허용해서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까?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까? 입지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잖아. 5번.
일반 공업지구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공업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준공업지구에서 아파트 건축은 가능해요. 단 일반 공업지구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공업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지만 세 개가 제외돼. 저거요. 아파트. 역시 또 안마시술소. 애가 문제라니까.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허용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다시 할게요. 일반 공업지구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에서 허용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죠. 단 준주거지에서 준공업지구에서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되 제외되는 게 있어. 세 개. 뭐죠? 아파트, 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이 세 개는 제외돼요. 이 세 개는 좀 암기를 살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 몇 번이죠? 5번, 7번. 국토기업법상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시죠. 도시지역이고요. 나가면은 이제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되겠죠. 네. 보시고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지정돼야 되죠? 개발진흥지구. 지난주도 이거 그림 그리고 했어요. 네.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첫 번째, 계획관리지구로서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계획관리지구에 포함되어야 되죠.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구에 해당하고, 이 나머지 용도지역이 무엇일 것?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그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이 도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뭐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 제목이 생각 안 나면 공부 양이 작은 겁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구역으로 대체,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이런 것은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방법을 잘 모르면 오후에 제가 혼자 있어서 좀 찾아오세요. 그래서 복습문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 했거든요. 복습문 제대로 하면은 오늘 이건 쉬워야 될 거 아니냐 얘기죠. 네? 7번 봅니다. 이 도시적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권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O 그렇게 되잖아. 이것도 기출된 지문이에요. 이게 시험 나온 거예요. 다음 2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열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었다면 여기 보세요. 도시적 밖에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여기다가 아파트하고 많이 연습했잖아.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되죠? 30만 지구 이상이 돼야 됩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나 열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지구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단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10만 지구 이상 경우로도 도시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위 2번에 아파트와 열주택 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지문 아니에요?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아파트와 열주택 건설이 허용이 안 되지만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와 열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계획관리지구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이거 지난주에도 했던 지문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7번을 틀리신 분은, 고발하고 싶어요, 고발. 지난주에 나갔던 지문인데. 보기 들죠?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려면 그 세분된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거 맞죠? 이 암기해야 된다. 그죠? 이거 암기하셔야 되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 주거기능이 포함이 된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 세 개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이 세 개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돼. 계획관리지역. 이런 걸 암기를 안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하죠? 아,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깜짝 놀라면서 다시 복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된 복합개발진흥지구. 이 두 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어디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소리가 되겠습니다.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할 것?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할 것. 고의 암기하시면 되죠.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5번.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잖아.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폐력 용률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허용될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국토교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특례입니다. 행위제한 특례. 자, 이 행위제한 특례 규정도 이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이 중에서 하나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동그라미,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 동그라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 국토교육부를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뭐죠? 밑줄 긋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 믿겠습니까? 5. 2번 도시공계획시설, 도시공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가 아니고 적용받지 않는다. 도시공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특례 규정이에요. 여러분 도시공계획시설 밑에 적으세요. 도시공계획시설 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공계획시설 뭐죠? 지하철, 도로 등이잖아요. 맞죠? 여보세요? 지하철이 가면서 우리 서울 지하철이 여기 천안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하철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지하철이 내려가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거나 자연 녹지지역이 나오면은 지하철이 그대로 갑니까? 뛰어 건너갑니까? 훌쩍훌쩍 뛰어가죠. 그죠? 건축을 제한받으니까. 아니잖아요. 다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라든지 지하철 같은 도시공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대상입니까? 행위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례 규정이고 이것도 지금도 단골로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이게 단골이에요, 단골. 근데 단골 손님도 지금 낯설면은 그동안에 밥을 어디 가서 드신 거예요, 식사를. 그래. 지금부터 익숙하면 되죠. 네. 이런 지문은 낯설면 안 돼. 알겠죠? 네. 3번.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은 그중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죠. 5번,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야적장, 레미콘 등 공사용 부대시설 밑줄 거요. 자재 야적장, 레미콘 등 공사용 부대시설 줄 거요. 공사용 부대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해요. 오, 묻겠습니까? 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매번 강의할 필요는 없잖아. 문제집에서 한번 보면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 지금 거기는 용도구역 적어놨죠? 플러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냉육권, 아석권, 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될 수 있다. 방제지구. 방제지구 동그라미.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된 건 맞죠? 그럼 산사태도 나고 홍수가 나면 침수도 되고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죠? 그럼 홍수가 나면 건물이 침수되면은 5층 건물이면 5층이 피해를 먼저 당합니까? 1층이 피해를 먼저 당합니까? 1층. 그래서 한번 봐요. 방제지구 안에서, 이게 방제지구 지정된 거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방제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방제지구 안에서 1층 전부를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거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주거 용도로 써, 안 써? 안 쓰고 보통 건축물 출입 통로나 주차장 등으로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방제지구 안에 침수를 당하더라도 1층의 피해가 커집니까? 최소화 됩니까? 최소화되지. 그래서 방제지구 안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면은 1층을 청수 산정해서 법적으로 재배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5층 허가를 받았다면 이거 대신에 위에 한 개 더 올릴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허가받은 대로 5개 층을 그대로 쓸 수는 있잖아. 이 청수 산정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방화지구입니까? 방제지구입니까? 방제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면은 1층은 청수 산정에 포함시킵니까? 재배시켜줍니까? 재배시켜서 그 1층 대신에 꼭대기에다가 한 개 층을 더 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재해도 예방할 수 있고 건축주도 손해갈 것 없잖아요. 잃을 것 없잖아요. 좋은 제도. 9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시설 채권, 도시공계시설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발행할 수 있죠?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에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발행자가 될 수 없잖아요.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발행하니까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시설 채권의 발행자는 누구죠? 지방자치단체 하나잖아. 1번이 답이잖아. 아이고 쉬워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고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죠. 상환기간은 정확히 외워야 돼. 몇 년?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뭐를 정하죠? 조례로 정하면 정확히 외워야 돼. 도시공계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이율 동그라미. 이율은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줄 것죠.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향한다면 틀려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유로 뭐를 정하죠? 조례를 정합니다. 평균 이상으로 조례로 정한다. 이게 핵심이야. 평균 이상 동그라미, 조례 동그라미를 하신 분은 핵심을 잡고 가는 거야, 지금. 5번. 도시공계시설 채권 발행 절차 등 줄 것죠.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난주에 했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뭐죠? 공치법. 도시공계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채권은 돈이잖아요. 지방재정법 준용. 그죠? 9번, 10번.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가지 마세요. 그대로 있으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허가를 제한하려면은 어디 심의를 거치죠? 국토교통부는 중앙이냐, 지방이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시도,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죠. 그래서 시도지사 등이 개발허가를 제한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기간.
제한기간은 몇 차례? 한 차례 몇 년? 3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의가를 못하게 제한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에서 연장될 수 있죠. 한 차례 몇 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 사유가 있으면 최장 원칙 3년의 연장 2년이니까 최장 몇 년? 5년 범위까지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의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땅 사놓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용지를 변경 허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언제 어디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 5개를 순서로 외우라 그랬거든요. 이거 다 순서로 외워야 돼. 개발의 의가 제한 사유 5개. 첫 번째,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기억납니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조수류가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소나무 기억납니까? 한국수나무. 조수류, 철새도래지,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하면 개발의가 제한될 수 있는 거 맞죠?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면은 그 개발 행위로 인하여라고 했으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원인. 그 허가된 개발 행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시작이면은 개발이 의뢰해 줍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이때 문화재는 고인돌, 경기도 이천 이야기도 하고 막 해준다고. 이렇게 돼요. 소나무, 철새, 문화재 환경. 그렇게 오면 되잖아. 이게 1번, 2번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죠. 앞으로 개발의 허가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무분별하게 개발 허가를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 허가를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짧은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죠. 두 개가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 또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과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개발지역이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과 신도시 개발이 전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공적 개발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그런 뜻이죠. 그때 위에 두 개의 사유가 있으면 개발의 허가 제한이 연장돼 안 돼? 안 되니까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가 제한되는데 밑에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연장되니까 몇 년이죠?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개발의 허가 제한은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강조를 하거든, 수업지원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적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서 그대로 있으니까 기본서를 펼쳐놓고 딱 이 파트를 한번 틀어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수능 준비 끝이라니까. 복습을 그렇게 멋있게 하시라고. 아셨죠? 물론 지금 수능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점수도 마음대로 오르지도 않고 그죠? 불안하기는 불안하고 힘드시겠어. 다 그렇죠. 스스로 달래면서 다짐하면서. 근데 이 고생을 내년에 또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아싸 힘내십시오. 10번. 개발의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은 아까 제한기간 1번이죠. 제한사유 1번이죠. 그럼 연장돼 안 돼? 안 되잖아. 녹지지역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의가 제한될 수 있다. OX 5.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제한 사유가 연장될 수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그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위 2번에 제한 기간의 연장은 줄 거요. 연장 이런 거 체크해놔. 제한 기간의 연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강조 많이 하는 거예요. 3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읽으세요. 11번. 국도교급상 개발지능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지능지구는 5개를 세분되는 거 맞죠? 1번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 지난주에 복합개발지능지구 설명한 거 맞죠? 2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3, 4, 5번을 묶어요. 이게 전달 메시지야.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은 본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오면 수험생들이 치명적이에요. 다 찍어주고 있잖아요.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게 이 세 개가 뭐죠? 개발지능지원에서의 행비제한이에요. 행비제한. 개발지능지원에서의 행비제한. 건축제한이에요. 건축제한. 개발지능지원에서의 건축제한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라. 이 세 가지를 모두 정리하고 수험장에 가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비제한. 첫 번째. 개발지능지구에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이 수립되기 전까지 줄 거예요. 개발지능지구는 지정되는데 아직까지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이 수립이 안 됐다 이 말이야.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세 번째 줄에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도시공구역 조례로 건축제한을 받아. 이거 외워야 돼. 개발지능지구의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도시공구역 조례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고 4번에 봐요. 줄 거죠.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이 수립된 경우 줄 거예요.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고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이 수립되면은 건축제한은 무엇을 받죠? 그 수립된 줄 거죠. 지구단위구역 또는 개발구역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지구단위구역과 관계 법률에 따르는 개발구역을 수립하지 아니한 개발지능지구, 아니하는 개발지능지구는 지정했지만 지구단위구역 수립도 하지 않고 개발구역도 수립을 하지 않는 개발지능지구가 있어. 여기는 줄거죠.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5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전 문제입니다. 찍어드리잖아. 3, 4, 5번. 이런 거 시험장에 나오죠? 나오면 치명적인 수험생들. 진짜 여러분 챙겨가는 거라고. 잘 챙겨가세요. 그 세 가지를 다 외울 수 있겠죠? 개발지능지구 지정되고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이 아직까지 수립되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건축제한 맞죠? 조례.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이 수립된 개발지능지구는 수립된 지구단위구역과 개발구역으로 건축제한을 받죠?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지정됐지만 지구단위구역이나 개발구역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지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다. 세 가지를 딱 정리하면 돼요. 12번은 지난주에 금폐율이 나갔죠. 오늘 용적률은 이거 복습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번도 오늘 정답을 못 찾으신 분은 옥상에 올라오세요. 비 오는데 먼지를 한번 틀어보세요. 아, 진짜 이거 틀리시면 안 되지. 고개 드시고, 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이거 암기방법을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 제가 이런 것은 여기 복습하시려고 했거든요. 암기방법 또 뭐 이론 수업 하지 못하니까. 오늘 해야 되겠어요. 틀리신 분이 있어. 한 분이 계셔 보니까. 그래서 한 분을 위해서 할 거예요.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 이렇게 외웠거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말씀하세요. 자연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 두 개죠? 그렇죠. 도시지역 외, 도시 외. 그리고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딱 나눠집니다. 수가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공원 뭐죠? 공원. 무슨 공원이죠? 자연공원, 동공단지.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쭉 나갔죠. 이렇게 용도지역에 이거 6개가 지정되고서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특례로서 따로 정하는 거야. 제일 위에서부터 우리 동그라미 하나씩 띄고 외운 거 맞죠? 64, 6군 상한학교, 64, 34, 육군 3상한학교. 그래서 64, 34. 그 밑에는 6, 7, 8, 64, 34, 6, 7, 8. 하나씩 동그라미 붙이면 건폐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용도지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건폐율을 7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금표는 얼마죠? 80이라는 뜻이잖아. 용도지역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금표율은 40. 자연녹지지역은 본래 녹지지역은 금표율이 20인데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지정주가 지정된 곳은 30.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지정주가 지정되면 40. 자연취약지구 안에서 금표율은 60이 되는 거죠. 앞에 글자 따라서 외웠잖아.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6, 4, 6, 4, 3, 4, 6, 4, 3, 4, 6, 7, 8. 이거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잖아. 이런 거 안 외우면은 진짜 안 되는 거죠. 뭐 하시려고 외워야 되죠. 어떤 부분을 맞추려고 이런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뭘 빼요? 제일 처음 빼고 제일 마지막 빼고 뭘 빼죠? 자연 녹지를 딱 빼. 그럼 몇 개가 남아? 4개. 이 4개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특례로서 따로 허용하는 대상이라. 근데 용적률로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외웠잖아. 떼고. 동그라미 떼고 18, 18, 10, 15, 18, 10, 15, 18, 10, 15, 18, 10, 15, 18, 10, 15, 18, 10, 15 그렇게 오셔야 되죠. 한 가지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금표율은 얼마죠? 70. 용적률은 150. 15니까 150. 자연공원, 용도지역 안에 자연공원이 지정된 것은 금표율은 60. 용적률은 100. 수단정원보호구역 금표율이 40. 용적률은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설 다 됐죠? 12번 해설이었습니다. 12번에 2번이 정답이죠? 용도지역 안에 수단정원보호구역에서 용적률 얼마죠? 80. 아무튼 오늘까지 봐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용도지역 안에서 금표율과 용적률은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13번부터 휴식 후에 진행합니다.